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신매매와 납치에 대한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만든 실화 기반의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매주 업로드되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윤지영이라고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저는 한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 오피스텔 303호에 갇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요. 여러분이 출퇴근길에 매일 지나다니는 그 평범한 건물에서요. 일당 30만원 고급바 서빙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면접 봤다가 저는 지옥에 갔습니다. 2024년 10월, 당시 저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니, 그렇게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백수였죠. 하드빗 350만원, 밀린 월세 2개월치, 통장 잔고는 42,000원.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쉽게 연락도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예요. 그날 밤, 저는 구직앱을 열었어요. 무엇이든 좋았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도권, 고급바 서빙. 일당 25에서 30만원. 술 강요 없음, 터치 금지를 엄격. 면접 후 당일 출근 가능. 댓글에는 사장님 착해요. 3개월 다녔는데 추천 같은 후기가 53개나 달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뻔했죠. 하지만 그땐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일하면 빚 갚을 수 있어. 저는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20대로 들리는 여성이었어요.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죠. 언니, 조건 완전 좋으시네요.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면접 장소는 한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오피스텔 302호. 저는 즉시 네이버 지도를 확인했어요. 실제 건물이 나왔고 리뷰도 있었어요. 1층 카페 맛있어요. 2층 학원 강추. 번화가 한복판이면 안전하겠지. 다음날 오후 2시,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정말로 도보 3분 거리였어요. 주변엔 카페, 편의점, 음식점이 많았죠. 평범한 오피스 거리였어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오피스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도 평범했어요. 301호는 세무회계사무소 간판, 302호는 간판 없이 번호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밝게 웃는 20대 여자, 진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니트. 언니, 들어와요. 안은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2개, 회의용 소파, 정수기. 이상한 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여자가 생수를 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간단하게 신상 확인할게요. 핸드폰이랑 신분증 잠깐만 빌려주세요. 저는 주저했어요. 왜 핸드폰까지요? 아, 면접 중에 사진 찍는 거 금지예요. 보안상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고 월세 독촉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핸드폰과 지갑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뒤쪽 방 문이 열렸어요. 남자 둘이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뭐예요? 저 갈래요. 핸드폰 돌려주세요. 언니, 진정해요. 사장님이 면접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남자 중 한 명, 40대로 보이는 정장 입은 사람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알았는데 이름이 박 실장이었어요. 앉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다시 앉았어요. 면접이니까 그런가 보다.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가족이 어디 사세요? 지방이요. 서울에 친한 친구 많아요? 별로 없어요. 건강은? 지병 같은 거? 건강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면접이 아니었어요. 타겟 적합성 확인이었던 거죠. 박 실장이 뒤쪽 남자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팔이 뒤로 꺾였어요. 입이 막혔어요.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천이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너 아파. 저항했어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 주사기가 보였어요. 안 돼, 안 돼!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달랐어요. 시계를 보니 다음날 오전 10시. 약 8시간을 잤던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2평 정도 되는 작은 방. 싱글 매트리스 하나, 접이식 테이블, 문 없는 간이 화장실. 창문에는 새창살이 용접되어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렸어요. 누구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 없었어요. 10분 뒤, 문 밑 작은 배식구로 플라스틱 트레이가 밀려 들어왔어요. 식빵 2조각, 물 500ml 한 병. 저녁 6시쯤 문이 열렸어요. 아까 그 2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남자가 서 있었죠. 여자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언니, 오늘부터 일 시작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과 대본이 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 검사 김지영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못해요. 이거 범죄잖아요. 여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언니,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뒤에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지방시장에서 장 보시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당신이 어제 면접 신청하고 나서 바로 사람 보냈어요. 3일 동안 당신 가족 일거수일투족 다 찍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진들을 넘겼어요. 우리 집 현관문, 엄마 얼굴 클로즈업, 아빠 출근하는 모습. 연락 계속 안 되면 우리가 대신 찾아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 실장이 서류 3장을 들고 왔어요. 사인만 해. 개인정보 동의서야. 안 하면 밥 안 줘. 빨리 해. 다음 사람 기다려. 배가 너무 고팠고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게 서류를 넘기며 여기만 사인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았어요. 그 3장이 근로계약서, 급여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였다는 걸. 제 사인이 맞으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동의한 거였던 거예요. 통장도요. 제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찾았나 봐요. 그 계좌로 매달 돈을 입금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어요. 제 할당량은 하루 300만 원. 못 채우면 저녁을 굶었고 다음 날도 못 채우면 폭행당했어요. 초반 2주는 거의 매일 굶었어요. 전화 거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으니까요. 밤 10시 이후에는 강제로 술자리에 동석했어요. 거부하면 맞았어요. 한 번은 뺨을 너무 세게 맞아서 귀에서 삐 소리가 계속 났어요. 지금도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처음 한 달은 매일 울었어요. 전화 걸 때마다 손이 떨렸고 끊고 나면 토했어요. 할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2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전화를 걸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대본을 그냥 읽고 있었어요. 3개월째가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그날 밤 저녁을 못 먹고 누워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어요. 내일은 채워야 하는데라는 불안감이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 실장과 다른 남자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실적 어때? 우리는 3억 2천. 수도권 번화가 쪽은 5억 넘겼대요. 거긴 방이 10개라서. 우리는 3개짜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지방 거점들은 더 작더라. 남부 쪽은 진짜 크던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전국에 있다는 건가?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일주일쯤 뒤 302호에 세 사람이 왔나 봐요. 복도에서 젊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방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22살,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처음 며칠간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벽만 바라봤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야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이게 두 번째예요. 처음엔 다른 데 있었어요. 다른 지역. 실적 안 좋다고 여기로 왔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피해자들이 거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4개월째 제 안에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든 생각이 오늘 할당량 얼마지? 였어요.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80대 할머니였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저 그거 없으면 할머니가 우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5천, 목표 달성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어요. 방금 내가 뭘 생각한 거지? 저녁에 할당량을 채워서 과자 한 봉지를 받았어요. 그걸 먹으면서 안도했어요. 잘했다고, 오늘도 살아남았다고. 그날 밤 22살 여자애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는 죄책감 안 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들었거든요.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고 있었어요. 5개월째 또 새로운 피해자가 왔어요. 복도에서 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어려 보였어요. 며칠 뒤 304호 콜센터에서 전화 교육을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렇게 떨면서 어떻게 전화를 걸어? 박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뺨 맞는 소리. 탁. 또 한 번. 탁. 5번이 울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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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저녁 19살로 보이는 여자애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같았어요. 그 애는 구석에 웅크리고 울기만 했어요. 밤이 깊었을 때 그 애가 제 옆에 왔어요. 언니, 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애가 잠든 뒤에도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눈빛이 죽어있는 사람. 6개월 전 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안 나가면 이 애도 못 나간다. 그리고 이 애 다음엔 또 다른 애가 올 거야. 이건 끝나지 않아. 내가 끝내야 해.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2층이었어요. 그래도 뛰어내리기엔 높았죠. 창문 새 창살을 관찰했어요. 녹슬어서 벽에 박힌 부분이 약해져 있었어요. 첫날 밤, 침대 시트를 조금 찢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두 번째 밤, 플라스틱 수저로 시멘트를 긁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밤, 수저가 부러졌어요. 다음 날 식사 후 일부러 수저를 버리는 척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네 번째 밤, 손톱이 갈라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에게 밴드를 달라고 했어요. 수저 들다가 베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다섯째 밤, 시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긴팔 티셔츠를 찢기 시작했어요. 여섯째 밤, 바지도 찢었어요. 로프가 거의 완성됐어요. 창살도 거의 빠질 것 같았어요. 금요일 밤 9시, 조직 회식으로 건물에 감시자 한 명만 남았을 때 창살을 잡고 힘껏 당겼어요.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며 창살이 빠졌어요. 시트와웃으로 만든 로프를 창문에 묶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왔을 때 매듭이 풀리면서 떨어졌어요. 아래는 화단이었어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어요.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완전히 못 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발목이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건물 뒤편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서! 뒤돌아보니 조직원 둘이 건물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역 쪽으로 무작정 달렸어요. 발목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비명을 참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어요.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그냥 뛰어서 건넜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하철역이 보였어요. 3번 출구. 계단을 내려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뛰어내렸어요.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CCTV가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인지 조직원들이 멈춰섰어요. 저는 역무실로 뛰어갔고 뒤돌아보니 그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제 얼굴을 알고 제 집을 알고 제 가족을 아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역무원이 경찰을 불러줬어요. 10분쯤 지나서 경찰이 왔어요. 그 사이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조직원들이 다시 올까봐. 관할 경찰서로 갔어요. 조서를 받았어요. 납치당했다고요? 언제부터죠? 2024년 10월부터요. 6개월 동안. 감금된 장소가 어디죠? 행복역 3번 출구 근처 오피스텔 303호요. 가해자 이름이나 연락처는? 박 실장이라고 불렀는데 가명일 거예요. 증거는요? 핸드폰 빼앗겼어요. 경찰이 자리를 비우고 조직원들과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신고자분, 저 사람들 말로는 당신이 자기들 직원이래요. 근로계약서도 있대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으로? 뭐라고요? 6개월간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대요. 그건 제가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한숨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피해자인데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공범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역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울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탈출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누가 제 옆에 앉았어요. 30대 여성이었어요. 목에 명찰을 차고 있었어요. 혹시 납치나 인신매매 피해자이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러났어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당직 상담사예요. 경찰서에서 긴급 연락받았어요. 명함을 주셨어요. 진짜 기관이었어요. 일단 안전한 쉼터로 모시겠습니다.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다 도와드릴게요. 경찰 조사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쉼터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처음 2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상담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3주째부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률 지원도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경찰과 함께 증거를 다시 수집했어요. 경찰이 지하철 CCTV를 확인했대요.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덜뚝거리며 달리는 제 모습. 뒤에서 쫓아오는 남자들이 찍혀 있었대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3주 뒤 경찰이 그 오피스텔을 급습했어요. 그날 그 19살 여자애도 22살 여자애도 구조됐대요. 쉼터에서 한번 만났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2025년 10월, 현재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1심, 재판이 끝났어요. 박 실장을 포함한 조직원 7명에게 징역 710년이 선고됐어요. 그들은 항소했지만요. 저를 포함해 피해자 5명이 구조됐어요.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말해줬어요. 상부 조직은 못 잡았다고. 이 거점만 무너뜨렸을 뿐이래요. 수도권의 다른 거점은 급습 전날 미리 정리됐대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고. 전국 각지의 거점들은 여전히 운영 중이래요.
제가 구조된 건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303호에서 제2의 저가 전화를 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제가 전화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돈은 대부분 회수 안 됐대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어요.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당 30만 원 알바는 없습니다. 면접 장소가 오피스텔이면 의심하세요. 핸드폰 맡기라고 하면 즉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지역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전국 어디든 당신 동네 오피스텔 303호에도 그 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점조직이에요. 제가 구조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상한 알바 광고를 보면 나 하나 신고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고 하나가 어딘가 갇혀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112 신고, 그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577-1337 두 곳 모두에 연락하세요. 점조직은 하나씩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딘가 갇혀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6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당신도 나올 수 있어요. 침대 시트를 6일 동안 찢었어요. 옷도 찢었어요. 시멘트를 조금씩 긁어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갈라져도 계속했어요.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부러져도 뛰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지하철역 3번 출구 303호, 이건 실제로 존재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당신의 신고가 어딘가 303호에 갇힌 또 다른 저를 구할 수 있습니다.